1504년 한양 창덕궁.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 궁궐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낙엽이 궁궐 마당을 굴러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밤을 찢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사람이 맞아 죽어가는 비명이었습니다. 궁녀들은 떨며 귀를 막았습니다. 내관들은 숨을 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하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대전 마당에서 나고 있었고 거기서는 조선의 왕이 직접 누군가를 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주먹이 내려갈 때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의 발길질이 이어질 때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마저 멎었을 때 두 구의 시신이 피로 얼룩진 채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들은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씨와 정씨였습니다. 왕의 할머니 뻘 되는 나이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죄인들의 시신을 소금에 절여라. 사람을 젓갈처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명령이다. 소금에 절인 후 산과 들에 뿌려버려라.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라. 조선 건국 이래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습니다. 왕이 직접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시신을 짐승만도 못하게 다루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린 왕의 이름은 연산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산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조선 최악의 폭군, 폐륜의 대명사, 미치광이 왕, 온갖 악명이 그의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연산군은 과연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괴물로 만든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죽었는데 그 사실조차 20해 동안 철저히 숨겨졌다면, 여러분은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의 광기가 아닙니다. 한 소년이 어떻게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왕이 되었는지 그 비극의 뿌리부터 끝까지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전해지는 내용은 조선 왕조실록과 여러 사료, 그리고 후대에 전해지는 야사와 구전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476년 조선 성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종, 여러분은 이 왕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조선 제9대 왕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군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국대전이란 조선의 모든 법률을 집대성한 법전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원칙을 세운 것이죠. 성종이라는 묘의 성자는 이루성, 완성할 성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성종은 평생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는 경연을 8,000회 이상 열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공부한 셈입니다. 재위 2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경전을 읽었고, 낮에는 신하들과 정책을 논의했으며 밤늦게까지 국정을 살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조선은 그의 치세 아래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 성종에게 1476년 성종 7년 큰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중전 윤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적장자.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적장자란 왕비가 낳은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조선은 적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왕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첫째라는 것. 이것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후궁의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위입니다. 조선 전체가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한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사였습니다. 대를 이을 왕세자가 탄생한 것이니까요. 성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적장자였습니다. 신하들은 얼마나 축하했을까요? 나라의 앞날이 밝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궁궐 곳곳에서 축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죄수들을 사면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온 나라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훗날 연산군이라 불리게 되는 이성입니다. 총명하고 영특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성종은 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신하들도 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이 축복은, 이 완벽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3년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힘이 되고 제게 큰 용기를 줍니다. 1479년 성종 10년 6월 1일,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중전 윤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왕비의 생일이라면 궁궐 전체가 축하해야 할 날입니다. 아침부터 궁녀들이 분주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중전의 처소를 꾸미고 음식을 준비하고 축하 행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윤씨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인 왕이 자신을 축하하러 올 것이라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성종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다른 후궁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후궁인지는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종이 그날 밤 중전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함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중전 윤씨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힐 것입니다. 왕의 얼굴, 용안에 상처를 낸 것입니다. 조선에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몸은 하늘이 내린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얼굴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신하가 왕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면 당장 능지처참감이었습니다. 하물며 왕비라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종은 다음 날 아침 냉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전 윤씨를 폐비시켜 궁 밖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종 10년 6월 2일 왕이 중전 윤씨를 폐하여 내쫓았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2년 전인 1477년 성종 8년에도 폐비 논의가 있었습니다. 윤 씨의 방에서 수상한 물건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상, 즉 독약과 주술 도구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궁중에서 저주 행위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특히 왕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로 폐비가 무산되었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고위 대신들이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전하, 중전께서 일시적으로 실수하신 것이니 용서하소서. 하지만 이미 성종의 마음 속에는 윤 씨에 대한 불신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얼굴 핥기 사건으로 그 불신이 폭발한 것입니다. 궁을 쫓겨난 윤 씨,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의 중전이었습니다. 온 나라 여인들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폐비가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화려한 왕비의 옷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궁녀들이 시중들던 곳에서 이제는 초라한 집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3살짜리 아들 연산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젖을 먹이던 아들, 매일 보던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밤마다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지 않았을까요? 창문 너머로 궁궐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은 지금 잘 있을까? 내가 없어도 밥은 잘 먹을까? 밤에 혼자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엄마를 찾지는 않을까? 어머니라면 누구나 했을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아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패비였으니까요.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궁 밖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1482년 성종 13년, 성종은 더욱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린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그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윤 씨가 궁 밖에서 무슨 일을 꾸몄다는 소문이 있었다고만 전합니다. 독일을 노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다시 왕비 자리에 오르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종은 사약을 내렸습니다. 왜였을까요? 혹시 윤 씨가 정말로 보기를 꾀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종의 다른 후궁들이 윤 씨를 질투했다고 말입니다. 특히 엄 씨와 정 씨라는 두 후궁이 윤 씨를 모함했다고 합니다. 윤 씨가 저주를 한다고, 역모를 꾸민다고 거짓으로 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사일 뿐 실록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1482년 성종 13년 패비 윤 씨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연산군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산군은 거짓 속에서 자랐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얼마 후 성종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정현왕후 윤 씨였습니다. 연산군은 이 새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생모가 따로 있다고, 그 생모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정현왕후를 친어머니로 알고 효를 다했습니다. 거짓된 효였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로 섬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렸고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산군은 성장했습니다. 총명하고 영특한 세자로 자랐습니다. 성종의 적장자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왕세자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고 했습니다. 경전을 잘 읽고 글씨를 잘 쓰고 예법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성종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1494년 성종 25년 12월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25년 만이었습니다. 연산군은 19살의 나이로 조선의 제1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정통성은 완벽했습니다. 적장자였으니까요. 신하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백성들도 기대했습니다. 성종의 아들이니 성종처럼 훌륭한 왕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여전히 진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정현왕후를 진짜 어머니로 알고 효를 다했습니다. 거짓된 효였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연산군 즉위 1년째인 1495년 연산 1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돌아가신 아버지 성종의 묘지문을 작성하는 일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묘지문이란 무덤에 새기는 글입니다. 고인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가족 관계를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연산군이 그 문서를 꼼꼼히 읽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신은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윤기견, 이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이것이 잘못 쓰인 것 아닌가?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산 1년, 왕이 성종의 묘지문을 보다가 외조의 성명을 보고 이상히 여겨 신하들에게 물었다. 신하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 것인가? 누가 왕에게 그 끔찍한 진실을 말할 것인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생모는 윤 씨이옵니다. 윤 씨는 죄를 받아 폐위되고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내 어머니가 윤씨라고? 폐위되었다고? 사약을 받았다고? 20해간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이 효를 다했던 정연왕후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약을 받고 말입니다. 폐비가 되어 쫓겨난 후 사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비로소 윤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왕이 밥을 거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하지만 연산군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연산군은 왕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신하들과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이었습니다. 1498년 연산 4년 무오년이었습니다. 이 해의 조선 역사상 첫 번째 사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사화란 무엇일까요? 선비들이 화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선비들이 죽거나 유배되는 정치적 숙청을 말합니다. 무오사화의 발단은 사초였습니다. 사초란 무엇일까요? 왕이 죽은 후 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역사가들이 매일매일 기록한 날것의 역사입니다. 왕도 볼 수 없는 비밀 기록입니다. 사관들은 왕 앞에서도 신하들 앞에서도 붓을 들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성종이 죽고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초 안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연산군은 그 내용을 보고받았을 때 분노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세조가 자신의 며느리인 권씨를 범하려 했으나 권씨가 거부했다. 세조는 누구입니까?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성종의 할아버지입니다. 조선 제7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폐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의 관을 무덤에서 파내어 바다에 버렸다. 조카의 어머니, 즉 조카 며느리의 시신을 모독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이 방치되어 까마귀와 솔개가 쪼아먹었다. 조카의 시신을 방치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기록도 있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 기록들은 세조를 폐륜적인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에게 세조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가문의 어른입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이렇게 씌어 있다니. 연산군은 격분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쓴 자가 누구냐? 김일손이라는 사관이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학자였습니다. 홍문관 부수찬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김일손을 잡아들였습니다. 감히 선왕을 이렇게 기록하느냐? 네 죄를 물어야겠다. 신하들은 떨었습니다. 왕의 분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인물이 이 사건을 더욱 크게 키워갔습니다. 바로 유자광이었습니다. 유자광,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간신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모함과 음모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조정 신료들이 극도로 싫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삼사라 불리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의 선비들은 유자광을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자광은 그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들은 정도를 걸으려 했고 유자광은 간교한 길을 걸었습니다. 선비들은 원칙을 지키려 했고 유자광은 권력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런 유자광이 이 사초 사건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연산군에게 접근해 더 많은 불씨를 던진 것입니다. 유자광이 가져온 것은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 쓴 글이었습니다. 조의제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초나라 회왕인데 항우에게 살해당해 강물에 버려졌다. 하늘과 땅처럼 한이 끝이 없구나.
회왕의 호는 지금까지 떠돌고 있다. 얼핏 보면 중국 역사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유자광은 이것을 교묘하게 해석했습니다. 전하, 이 글을 자세히 보십시오. 회왕을 단종으로, 항우를 세조로 바꿔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세조께서 단종을 죽인 것을 비난하는 글입니다. 이것은 역대왕을 욕되게 하는 불경한 글입니다. 연산군은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김종직이라는 자가 이런 글을 썼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김일소는 그 김종직의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선왕을 모독한 것입니다. 유자광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하, 이들은 삼사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전하의 권위가 서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오년 7월 김일손을 능지처참했다. 하지만 연산군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김종직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종직이 비록 죽었으나 그의 죄를 묻어야 한다. 부관참시하라. 부관참시,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형벌입니다. 무덤을 파헤쳐 관을 꺼내고 시신의 목을 베어 거리에 내거는 형법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조상을 극진히 섬기는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직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관이 꺼내졌습니다. 시신의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신하들은 숨죽였습니다. 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온화했던 젊은 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오사화로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50여 명이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사화였습니다. 선비들이 대거 화를 입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오사화 이후 6년이 흘렀습니다. 연산군은 여전히 진실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정확히 왜 죽었는지, 누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말입니다. 그는 어머니 윤 씨가 죄를 지어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죄를 지었을까? 정말 사약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을까? 혹시 억울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왕이 물어봐도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의 성격이 점점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은 더욱 의심 많아졌습니다. 더욱 냉혹해졌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연산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1504년 연산 10년 갑자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3월 19일 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평소처럼 신하 임승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임승재는 연산군의 측근이었습니다. 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임승재의 아버지 임사홍도 함께 있었습니다. 촛불이 깜빡거리는 방 안에서 세 사람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사홍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술잔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산군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임사홍, 무슨 일이요? 얼굴이 좋지 않소? 임사홍은 머뭇거렸습니다. 술잔을 또 들었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제가 한 가지 아뢰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요? 전하의 생모 윤 씨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요?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윤 씨를 모함했습니다. 그 모함 때문에 윤 씨께서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윤 씨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임사홍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엄씨와 정씨가 질투심에 윤 씨를 모함했습니다. 거짓으로 윤 씨가 저주를 한다고, 영모를 꾸민다고 모함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연산군은 곧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궁 엄씨와 정씨를 당장 끌어내라. 한밤중에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관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엄씨와 정씨가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끌려온 그들은 연산군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옵니까? 연산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내년들이 우리 어머니를. 엄씨와 정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하, 용서하옵소서. 하지만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때렸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온몸으로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20해간 쌓인 분노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겨왔던 세월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산 10년 3월 19일 밤 왕이 패비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씨와 정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치고 짓밟았다. 그것도 모자라 연산군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엄씨의 아들 황과 정씨의 아들 봉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쳐라. 황은 어두운 밤이라 누군지 몰랐습니다. 명령에 따라 때렸습니다. 하지만 봉은 달랐습니다. 그는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화가 났습니다. 네가 감히 명령을 거역하느냐? 봉은 떨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용서하옵소서. 소신은 어미를 칠 수 없사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도 같은 죄인이로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시켜 더욱 참혹하게 때리게 했습니다. 매질 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 소리가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엄씨와 정씨는 그렇게 맞아 죽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진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그들의 시신을 보며 연산군은 명령했습니다. 이 죄인들의 시신을 소금에 절여라.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명령이다. 소금에 절여 젓갈처럼 만들어라. 그리고 산과들에 뿌려버려라.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소금에 절여 저장하고 산과 들에 뿌렸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신하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할머니 인수대비를 찾아갔습니다. 인수대비는 성종의 어머니였습니다. 연산군의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궁궐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인수대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자가, 그것도 왕이 된 손자가 자신을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어머니의 죽음에 찬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인수대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인수대비의 대답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인수대비가 이 일로 인해 곧 죽었다고 말입니다. 충격과 슬픔으로 말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인수대비는 갑자사화 직후인 연산 10년 4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에게 추궁당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연산군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20해간 숨겨졌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복수 방식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고 총명했던 왕이 괴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산군은 명령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자를 찾아내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어머니의 폐위에 찬성했는가? 누가 사약에 찬성했는가? 누가 침묵했는가? 모든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20해 전의 일들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대신들의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육조의 판서들, 삼사의 관리들, 심지어 왕실의 종친들까지 모두가 어머니의 죽음에 찬성했거나 침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들을 하나하나 처벌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 참시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이거나 유배 보냈습니다. 관직을 빼앗았습니다.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가족들까지 연좌시켰습니다. 7개월 동안 이 숙청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죽인다는 뜻입니다. 조선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신하들은 매일 아침 조회에 나갈 때마다 떨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늘은 누가 화를 입을까? 혹시 나는 아닐까? 연산군은 새로운 형벌을 만들었습니다. 쇄골표풍이라는 형벌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고 뼈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낸다는 뜻입니다. 부관참시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뼈조차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자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산 10년부터 연산 12년까지 조정의 공포 정치가 이어졌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어머니를 모함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찬성한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행복했을까요?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실록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복수는 그를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해간의 거짓과 배신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연산군은 술에 빠졌습니다. 여자에 빠졌습니다. 밤낮으로 향락을 즐겼습니다. 국정은 팽개쳤습니다. 신하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궁궐짓기였습니다. 연산군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대신할 거대한 궁궐 2개를 동시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경덕궁과 임경궁이었습니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3개월간 사용된 철이 10만 근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조선이 1년간 만드는 무기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 많은 철을 궁궐 짓는 데 쓴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궁궐 공사를 위해 전국에서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농사철에도 공사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쉴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가면 잡혀와 더 심한 벌을 받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과로로 죽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궁궐 공사로 고통받아 원망이 하늘을 찔렀다. 굴량미까지 가져다 썼습니다. 전쟁에 대비해 저장해둔 쌀을 궁궐 짓는 데 쓴 것입니다. 남한산성과 강화도에 비축해둔 곡식까지 가져다 썼습니다.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궁궐 재료를 바치는 사람에게 관직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무를 바치면 관직을 주었습니다. 돌을 바치면 관직을 주었습니다. 흙을 바치면 관직을 주었습니다. 쇠를 바치면 관직을 주었습니다. 물을 바치면 관직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오행당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행, 나무, 불, 흙, 쇠, 물의 5가지로 얻은 당상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관직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양반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덕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조롱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갖 사람들이 당상관이 되니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생겼다. 따놓은 당상. 오늘날까지 쓰이는 말입니다. 그 유래가 바로 연산군 시대입니다. 대체 연산군은 왜 이렇게 궁궐 짓기에 집착했을까요? 신하들이 올린 상소에 답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산 12년 신하들이 상소하기를
풍수설은 경전에 나타나지 않은 괴상하고 아득한 말로 믿을 수 없다. 당시 한양에는 이런 풍수설이 돌고 있었습니다. 인왕산에 왕기가 서려 있으니 인왕산 턴터를 잡은 사람에게서 왕이 난다. 연산군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할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평생 불안에 떨었던 연산군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처받았던 연산군입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여전히 불안했던 연산군입니다. 그는 또다시 위협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왕산 자리를 선점하기로 했습니다. 경덕궁과 인경궁은 모두 인왕산 아래에 지어졌습니다. 연산군의 피해망상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간곡히 말렸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소서.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감히 막느냐? 신하들은 파업을 했습니다. 조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관직을 빼앗고 유배 보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자광이 반정군에 협조했다. 간신은 역시 간신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연산군이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그를 버린 것입니다. 간신에게마저 버림받은 연산군,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반정군이 궁궐에 도착했을 때 연산군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반정군이 들이닥쳤을 때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감히 궁궐에 군사를 끌고 오느냐? 전하, 옥새를 내놓으시옵소서. 옥새는 왕의 도장입니다. 왕권의 상징입니다. 옥새를 빼앗기면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연산군은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군사들도 반정군에 가담했습니다. 연산군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산 12년 9월 2일 박원종 등이 군사를 일으켜 궁궐에 들어가 연산군을 폐위시켰다. 옥사를 내놓고 동궁으로 옮기시죠. 연산군은 옥새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궁으로 쫓겨났습니다. 12년간 조선을 공포로 다스렸던 왕의 최후였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정이 시작되고 끝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연산군에게는 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반정군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이었습니다. 후에 중종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섬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연산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를 떠올렸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원망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실록에는 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불행했을 것입니다. 복수에 성공했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휘둘렀지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유배 생활 2달 만인 1506년 중종 1년 11월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31세였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서울 도봉구에 있습니다. 왕의 무덤이지만 능이라 부르지 않고 묘라고 부릅니다. 폐위된 왕이기 때문입니다. 연산군 묘, 조선 최악의 폭군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성물도 없습니다. 거창한 비석도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쓸쓸합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연산군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분명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신하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일까요? 7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조차 숨겨졌습니다. 20살이 되어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았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복수에 성공했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원수들을 모두 죽였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과 여자와 궁궐짓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그를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았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만약 연산군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더라면, 만약 그가 증오 대신 이해를 선택했더라면, 만약 주변에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복수는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연산군의 삶은 그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산군은 폭군일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희생자일까요? 그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연산군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복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고 그 사실이 20해간 숨겨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증오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연산군은 복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연산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조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연산군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증오보다는 이해를, 폭력보다는 대화를 선택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배신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연산군처럼 복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